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각종 난치병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질병이죠. 조현병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옆자리에는 저는 처음에 학생인 줄 알았는데 네, 대학병원 교수님이세요.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굉장히 앳돼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어엿한 대학 네. 교수님으로 이제 진료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건국대학교 병원 교수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사실은 저는 네. 임용이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아서요. 네. 좀 주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갓 부임한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최신 지식을 잘 알고 계시겠어요.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우리 신진 교수님과 함께 네. 요즘 뭐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이 조현병, 오해와 진실, 혹시 편견이 있다면 또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정성스럽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네. 조현병이란 어떤 질병인지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조현병이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 정신분열병이랑 같은 말인데요. 지금은 그 정신분열병이라는 그 병명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낙인이 아하. 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어서 조현병이라는 용어로 2011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8년밖에 안 됐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분열병이 네. 지금은 조현병으로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뜻이? 이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오. 사실은 이제 약간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정신신경계에 그 병이 생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근데 참, 막 극과 극을 네. 오가갑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솔직히 좀 너무 무시무시했어. 그렇죠. 정신이 분열되고 네. 이러니까 막 겁나고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바꾼 건 맞는데 네. 이 말은 또 너무 아름다워요. 용어가 고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조가 이게 뭐 조율하다, 네, 조정하다. 네, 네, 그렇죠. 현이 뭐예요? 이게 현악기. 현악기의 네, 그 현악기의 줄. 네,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 기능이 현악기의 여러 가지 줄처럼 잘 화음을 이루고 조율이 돼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조현병이다. 네, 네. 야, 멋진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정신분열병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네. 조현병이라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조현병이라는 그 용어를 써야겠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현병은 얼마나 흔한 병이에요? 사실상 이제 그 역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오우, 100명 중 한 명이에요? 네. 와, 이렇게나 많아요? 네. 조현병의 평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로 동일하고요. 야, 성별이나 그다음에 인종 그리고 지역이랑 관계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유명인사들도 아마 조현병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영화로도 나온 그 뷰티풀 마인드, 아, 존 네. 내시, 네. 노벨상 받은 그분도 조현병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제 친구 중에도 조현병이 있어요. 의사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지금 진료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의외로 흔하네. 네. 100명 가운데 한 명. 맞아요. 와, 생각보다 흔한데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조현병이 그 정신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오래되고 좀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위험 인자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 출산 시에 인플루엔자 감염 같은 그런 감염이 있을 경우나 아니면 상과적인 합병증, 예, 그리고 고령의 아버지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위험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아니고 네, 네. 아버지가요. 몇 살 이상이면요?
60세 이상의 아버지에서는 정자 형성에 이상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현병 발병률을 좀 높인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60 이상 때 아기를 낳게 되면 네. 그 아기가 자라서 조현병이 될 확률이 살짝 높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엄마는 임신했을 때 독감에 걸릴 때 그렇죠. 그때가 그렇죠. 안 좋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심리적이나 환경적인 요인들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소화기 때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마초 흡연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마초. 네, 오. 소화기 때에 성적이나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요즘 아동학대가 네, 문제인데 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조현병에 잘 걸릴 수 있다. 네, 일반 인구보다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대마초도 살짝 높인다. 네, 그러니까 대마초는 뭐 요즘 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레크레이션으로 네 맞아요. 허용해야 한다. 네. 뭐 그런 나라도 있긴 한데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강한데요. 어쨌거나 그렇죠. 살짝 높이는 건 맞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대마초도 관여한다. 조현병이 도대체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궁금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도움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받을 수 있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병적인 증상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각과 망상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네. 먼저 환각의 경우에는 네. 실제로 있지 않은 일들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느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환청인데 음.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네. 어떻게 들립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로는 죽으라는 그런 아유. 지시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뭐 너 죽어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 네. 그리고 아니면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 같은 것들이 좀 들린다고도 하고요. 이야. 네.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잖아요. 본인만 네. 듣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환자분이 그게 실제로 나오는 소리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없어. 네. 네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네. 얘기를 해도 네. 본인은 그 소리가 들린다고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나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말 하나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환청이 네. 굉장히 흔한 증세다. 네. 그리고 그 환청의 내용은 뭐 죽어라 또는 네. 뭐 욕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외에 음악 소리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환청 외에 이제 헛것을 보는 그런 환시라든지, 네, 이상한 냄새를 맡는 그런 환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헛건 뭘 주로 본다고 얘기하세요? 뭐 환자들?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걸 본다라고도 하고, 검은 물체? 네, 아무도 없는데 사람 형태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뭐 다양해요. 다양하다고요? 네. 냄새는요? 냄새는 좀 불쾌한 냄새 어. 네, 같은 것들이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지금 오늘 주제인 조현병의 네. 아주 중요한 증세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아이고 그러네. 네, 환각. 이걸 다 네. 뭉뚱그려서 환각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촉감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표현을 하시기를 네. 벌레가 피부 밑으로 기어가는 느낌, 이런 환촉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환각이 그렇고 네. 그럼 망상은 뭔가요? 망상 또한 이제 조현병의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요거는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걸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환자분은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고요.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드리면 피해망상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아이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미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망상에 좀 해당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과대망상이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아니, 그런 분은 본인은 네. 행복하겠네. 망상이라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본인은 불평감을 안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말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렇죠. 환각은 잘못된 네. 걸 느끼는 거고, 네. 요건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 네. 네. 근데 이 망상도 이렇게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반영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그 옛날에는 뭐 중앙정보부 직원이 뭐 나를 미행하고 네, 감시한다, 맞아요. 뭐 따라다닌다. 네. 그러다가 뭐 요즘은 이제 뭐 중앙정보부 이제 사라졌으니까 네. 요즘 뭐 다른 걸로 망상을 느낀다고 하던데 어때요? 시대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나요? 그럼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CTV, 역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도청당한다. 아.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망상 중에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네. 그 내 생각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네.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이런 사고 전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망상도 있는데, 어허. 예를 들면 이제 뭐 지하철을 타러 나갔을 때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고 어허. 나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 특이하네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까? 누가 어, 나를 미행해? 네. 뭐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도 합니까? 가끔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시면 음. 실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체적으로는 사실 증상을 부인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 하나는 이 조현병 환자인데 네. 굉장히 지능이 높은 분들은 네, 맞아요. 심지어는 의사도 속인다면서요. 네네. 뭐 아무렇지도 않은 맞습니다. 정상인 것처럼. 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다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뭐 헛게 보이고 환각 막 들리고 또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히면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안 되니까 네. 이런 분들은 방치하면 안 되고 치료하긴 해야 돼요. 그럼요. 음. 치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이제 뒤에 굉장히 자세히 자세하게 또 해주시고.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환각과 망상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와해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잘 못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실 거예요. 근데 와해된 언어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은 괴상한 행동. 오, 예를 네.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시에 나오는 건데, 대변을 사물함에 보관을 한다라든지, 예? 네, 그런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하루 종일 벽을 쳐다보고 있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해당이 되고, 아니, 이 와해라는 게 한자로 뭐가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인격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와르르 무너져 갖고 도저히 정상인에서는 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야.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증상, 똥을 보관하고 벽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네. 야, 그거는 그러면은 좀 심한 형태 때 나타나는 거겠죠? 그쵸. 아무래도 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피해망상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더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음. 이렇게 와해된 증상들을 보일 경우에는 사실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말은 어떻게 와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네. 이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와해형의 그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뭐 일단 옷차림이 굉장히 이상해요. 예를 들면? 개인위생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뭐 누더기 같은 외투를 걸치고 계절에 맞지 않게 슬리퍼를 신고 오고 네, 그런 경우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게 해바라기 꽃이 피었는데 나는 김밥을 가지고 스위스에 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네. 해바라기 꽃이 피었는데 김밥을 들고 스위스를 또 왜 가요? 네,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런 분들이 조현병이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지 않게 감정이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인데요.
정말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혼자 낄낄 웃고 어허. 있는다든지 아니면 감정 변화가 뭐 화를 냈다가 갑자기 또 즐거워한다든지 굉장히 심할 경우 예, 조금 이 와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특이하네요, 증세가. 네, 맞습니다. 자, 또 살펴볼까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조현병이 오래될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 증상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에서 있어야 될 기능이 결핍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 저 음성은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네. 그 마이너스라는 맞아요. 뜻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네. 마이너스. 양음 할 때 네. 음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환청이나 망상 같은 건 실제로 없는데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의욕이 전혀 없고 어허. 네,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생활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위생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환청 네. 또는 뭐 망상 네. 아니면 무슨 와해 증상 네. 그런 것들은 양성 증상이다. 네, 오히려 조금 플러스. 이상하구나라고 좀 느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우울증이랑도 약간 겹치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좀 음.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쉽게 눈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네, 보이고 네. 그런데 마이너스 지금 이제 음성이라고 표현한 이 증상들은 네, 이게 속으로 감춰져 갖고 그렇죠. 이게 조현병이 맞는지 잘 모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증세들이 있다. 그 네, 얘기네요. 네. 근데 이게 우울증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네, 근데 요 그러면 음성 마이너스 증세는 진행이 많이 된 다음에 나타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초기에는 양성 증상이 더 뚜렷하고요. 점점 진행될수록 음성 증상이 더 현저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뭐 어디 뭐 고립돼 갖고 네. 사회생활 뭐 학교생활 전혀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혼자 있고 이렇게 네. 가만히 가라앉아 있고. 네, 맞습니다. 아하, 참. 알겠습니다. 네. 증상들. 네. 네. 또 언급해 주실 증상들이 있나요? 이제 그 외의 증상들이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시환청, 아하.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끔찍한 얘기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누굴 만났는데 쟤가 나를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쟤를 가서 죽여라. 이러면은 그걸 듣고 행동이 옮길 수도 있다. 충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이거는 정말 네. 좀 문제가 되네요. 네. 충동적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폭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피해망상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좀 이렇게 나를 방어하는 목적에서라도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요.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네.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조현병 환자들이 폭력성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하. 네.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현병 환자를 100이라고 하면 네. 이분들의 전체적인 성향은 네. 일반 인구에 비해서 네. 폭력적이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를 전부 다 우리가 도매금으로 위험해, 뭐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런데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 미만 정도에서 그 치명적인 그런 폭력성을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1%라는 거는 네. 조현병을 100명이라고 할 때 네네네. 그 중에 99는 괜찮은데 네. 뭐 적응도 잘하고 네, 양장하신데 맞습니다. 그 1%는 지금 좀 폭력적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뭐 이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네. 그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여러 가지 범죄가 네. 말씀하신 그 1%에 해당되는 분들에게서 발생한 걸로 본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잘 짚어주셨는데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제 높아지는 거지 사실 치료 잘 받고 관리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폭력적이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알코올 그 의존에 의한 폭력보다 빈도가 더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현병은 알코올 중독자보다 폭력적이지 않다. 네. 오히려. 네. 그러네요. 그러나 치료를 안 받으면 1%에서 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네, 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는 있다. 그쵸. 나올 수 그러네요.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겠죠. 치료를 네. 받지 않으시면. 그러게요. 아유, 그러니까 아무튼 충동적이라는 말은 좀, 네. 좀 그렇긴 해. 네. 아니, 제가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 네. 미국의 그 정신병 환자를 위한 어떤 그 시민단체가 네.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를 보니까요. 그 조현병 환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을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눈을 빤히 이렇게 마주치면 그 환자들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네, 해서 폭력적인 맞아요.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망상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아무튼 뭔가 아무튼 이 우리 사회가 지혜가 필요해요. 네. 그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증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또 말씀하실 증세가 있나요? 폭력에 이어서 이제 타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타살조차도 이제 치료를 잘 받는 분의 경우에는 일반 인구보다 그 위험률이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람을 죽이는 범죄의 비율도 네. 일반 인구보다는 낮다. 네. 어,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네. 없다. 네. 그러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 1%의 폭력적인 분들은 안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치료가 안 있죠. 된다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양쪽 입장을 여러분이 잘 네.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어때요, 그러면? 조현병 환자들의 한 20에서 50%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5% 정도는 실제 사망을 한다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동반이 되실 수가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증상이고 그 외에 이제 병식이라는 게 내가 조현병을 앓고 있구나를 아는 것을 병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병식이 없으세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식이라는 게 네. 이제 한자어인데 네. 병에 대한 인식을 네. 병식, 네. 영어로는 이제 인사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네. 사실은 본인이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정상이야. 맞아요. 이렇게 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는 정상이고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병식이 없다는 게 네. 조현병을 가늠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신질환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뭐 강박장애나 보면은 좀 네.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내가 난 좀 이게 이상해. 네, 맞아요. 이걸 본인이 알면 네, 네. 그거는 조현병은 아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조현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에 의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요 병식의 문제는 사실 예후랑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 99의 조현병 환자들은 네. 뭐 폭력성이나 범죄 또는 타살 이런 확률이 일반 인구보다 뭐 비슷하거나 낮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1%가 특히 치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네. 위험한 행동을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네, 그 네.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아까 그 계속 설명을 드렸던 망상 그리고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거랑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요렇게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존재하고 아하. 네, 이 중에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한 가지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네,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와해된 행동하고 음성 증상, 뭐 우울한 거, 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조현병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요 셋 중에 어느 하나, 예를 들어 환각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있다라든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현병이네요. 네. 네. 자, 이건 이제 의사들끼리 약속한 네, 기준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나 대인관계, 그 기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손상이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이상.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만일 환각만 있다, 이 5개 가운데. 네. 그러면 이건 조현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해서 완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환각만 두드러지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조현병이 아닌 다른 네. 정신과적인 장애일 확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조현병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계열 중 어느 한 곳에 속한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요즘 네. 뭐 자폐도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범위를 좀 네, 넓혀서 네.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기준은 아무튼 이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2개 이상 네. 있고 6개월 이상 나타나야 되고 네. 또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야 한다. 네.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을 이제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진단명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1개월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고 명명을 하고요. 조현병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조현 양상 장애라고 다르게 이제 명칭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조현 양상이니까 네. 조현병하고 비슷한 뭐 그런 네. 뜻이네요. 네. 아, 이건 전부 다 이제 의사들끼리 학회 차원에서 네. 만든 기준이에요. 네. 아무튼 전형적인 조현병은 6개월 이상 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무슨 네. 마약이나 이런 네, 거 먹고 네. 뭐 환각, 환청 이거는 네. 조현병은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네. 이게 와야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지나가는 길에 주로 연령대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조현병. 사실은 대체적으로 25세 이전에 대개 발생하고요.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경과가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남자랑 여자에서 조금 발생하는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에서 더 어린 연령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리다고 하면은 뭐 몇 살 정도에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청소년기 10대, 10대, 네, 뭐 요렇게까지도. 중학교 이럴 네, 때도.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누가 날 미행하고 헛게 들리고 그러면은 빨리 의사를 만나도록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현병 진단 살펴보고 있어요. 네, 네. 또 준비하신 말씀 해주십시오. 편집형이나 이런 와해형 같은 그런 아형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예전에 분류하던 방법이라 자세하게는 뭐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그 와해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 뭐 해바라기꽃 요거 그렇죠. 예, 그거 말고 이제 편집형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44세 남자 환자분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를 구타를 해서 응급실에 경찰에 의해서 이송이 됐습니다. 그 남자분은 할머니가 나를 감시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게 이웃 할머니인데 네네. 네, 가족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19세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증상이 발생했는데 과 친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를 놀린다. 예. 왕따를 시켰다. 네, 그렇게 믿기 시작했고, 이제 그 대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중퇴한 이후에 이제 여러 군데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직장 동료들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세 때 처음으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그러면
스스로 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병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환청에 대해서 사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식이라는 건 이 네. 소리가 딴 사람은 안 들리는데 본인이 들었다는 건 꾀병이 아니고 분명히 네, 네. 들었다라고 네. 이제 굳게 믿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쵸. 병원을 간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내용이 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거면 더더욱 무섭겠죠. 아우, 네.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그 본인은 정말 괴롭겠네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냥 혼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입원을 일단 하고 이제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는데 환자분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퇴원을 하면 사실 약을 좀 잘 안 드세요. 네. 왜요? 일단은 부작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셔서 스스로 이제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분도 그렇게 해당이 돼서 계속 그 증상이 이제 사실은 지속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웃들이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밖에 나가면 나를 미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집 밖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서만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이웃 할머니를 뭔가 이렇게 망상이나 네. 환청을 듣고 네. 폭력을 행사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예시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들을 네. 말씀을 드린 거라 네. 요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수십 년 동안 아무튼 진행이 된 거네요. 10대부터 그렇죠. 뭐 40대까지. 네. 그러니까 치료를 적절히 안 한 탓이네요. 했더라면 네.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까지 누구를 때리고 이러진 않았을 거다. 그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간별 진단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해서 발생한 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진단을 명백하게 해야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서 병력이나 가족력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신체 검사, 신경학적인 검사,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그리고 CT나 MRI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임상 심리 검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질환하고 감별하려면 네. 뭐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은 요 내용을 이거 뭐 의과대학 족보에 많이 나오겠네. 시험 볼 맞습니다.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질환이라고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측두엽 간질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그리고 뇌종양, 그리고 갑상선 항진이나 이제 그 저하증에서도 사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대마나 필로폰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감별을 하시고. 네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원인. 그러게. 네. 원인은 왜 이런 거가 100명 가운데 1명 걸로 나타날까요? 사실은 원인 자체는 굉장히 복합적이어서요. 어느 것 하나만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뇌에 문제가 발생한 질환임에는 분명한데 그 외에 사회적이거나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들도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자면 유전적 요인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네. 40에서 60% 정도까지 일치율을 보인다고 하고요.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유전이 상당히 깊게 관여하네요. 네. 거의 일란성 쌍둥이는 절반이 한 네. 사람이 걸리면 다른 한 사람도 걸린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그 조현병일 경우에는 그 밑에 태어나는 자녀가 12%, 그리고 부모가 2명이 모두 조현병일 경우에는 40%까지도 그 위험률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유전이 확실히 네. 관여하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신경 생화학적으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거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뇌의 실제적인 구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뇌가 쪼그라드는 건데요. 뇌의 부피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은 오히려 넓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뇌가 실제로 좀 부피가 준다. 네.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그 질병이 아니고 네. 실제로 이 뇌세포 자체, 네. 뇌 자체의 병이네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네. 유전도 관여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기타 신경 생리학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복합적인 원인이 관여를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전적인 요인에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유전과 환경이 서로 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이고 체질 스트레스 모형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사실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지신 분이 내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에 이렇게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유전만 관여하는 건 아니고 네네. 후천적으로 네. 극심한 스트레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뭐예요? 뭐 시험 막 떨어지고 막 네. 직장에서 시달리고 네. 이런 거, 뭐 연애 실현하고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유전 소인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 시달리면 네. 망상이나 환청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 조현병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인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네. 게 관여한다. 이제는 치료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치료를 말씀하시기 전에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어때요?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안 되는 편이에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 우수한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를 100명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네. 본인도 괴롭지 않은 네. 치료가 잘 된 네. 상태를 몇 %까지 예상하세요? 사실 어떤 종류의 항정신병 약물을 쓰시든 간에 7, 80%는 상당히 차도를 보입니다. 오, 다행이네. 네. 그러면 한 7, 80명은 싹 좋아진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완벽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호전이 되시는 거고요. 조현병 자체는 굉장히 오래가는 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초반의 일정 기간 동안 예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라면 몇 달인가요? 몇 년인가요? 그래서 얼마를 보세요? 보통? 네, 보통은 저희가 5년까지를 5년. 네,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최초로 증세가 나타난 지 5년까지 네네. 그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치료를 잘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후가 좋다 지금 그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5년이 정확하세요. 중요하다. 네, 정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생님은 제일 먼저 갖고 오신 게 약물이네요. 그럼요. 약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뭐 프로이드, 융 해갖고 네. 정신 분석을 하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또는 뭐 인지행동 이런 네. 걸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대세가 네. 약물이군요. 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나 가족들은 이 뭐 먹는 이 약물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네요. 네.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서 가끔 이제 요건 마음의 병이니까 내가 마음가짐을 잘하면 나을 수 있어. 내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셔서 오히려 병을 키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약을 써서 증상 자체를 줄이셔야 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종교적인 뭐 기도 또는 수양, 인내심, 교육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네.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전히 뇌병이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고매한 사람이나 네. 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네. 뭐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든 다 생길 수 있는 병이다. 그럼요. 그렇다고 얘기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약물 치료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에는 좀
좋아진 약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작용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하고 그다음에 약을 잘 안 드시는 게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만? 네. 오, 신기하네요. 그쵸. 네, 그런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아무튼 그러면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면 네. 바로 이제 약물을 처방을 하시겠네요. 네네. 선생님들이. 네. 근데 그러면은 주로 먹는 약이겠죠? 그래도 입으로? 네. 대표적인 약들이 뭐가 있나요? 예전에는 사실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이라 그래서 음. 뭐 할로페리돌이나 이런 이제 페리돌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펄페나진 이런 것들을 좀 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나왔고 요거는 이제 세로토닌이랑 도파민 전부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모두에 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옛날 9세대 약물은 양성 증상에는 도움이 됐는데 네. 뭐 망상, 환청 이런 거에는 좋았는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음성, 마이너스 증상 네.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무표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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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그냥 이런 것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은 도움이 돼요, 이제? 양쪽 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옛날 세대 분들은 이 조현병 치료제를 먹으면 왜 좀 이렇게 사람이 행동이 좀 굼뜨고 막 부자연스럽고 행동이 네. 뭐 침을 흘리기도 하고 눈도 이렇게 멍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 예, 근데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말씀하셨던 그 부작용이 추체외로 부작용이라 그래서 뭐 행동도 느려지고 이제 이렇게 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혀가 굳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호소를 하셨는데 네. 그게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약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많이 좋아졌다 그 네. 얘기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약을 처방을 합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드셨던 1세대 약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바보가 된다라고 글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졸음을 많이 유발을 하고요. 졸음. 네, 늘어지게 좀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약물도 약간 늘어지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전 약보다는 그게 좀 덜하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약물이 뭐예요? 올란자핀, 올란자핀. 네. 상품명은 뭐죠? 상품명은 자이프렉사. 자이프렉사라는 네, 뭐 알고 얘기군요.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그것도 한 2, 30년 전쯤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게 네. 아주 중요한 치료제군요. 그게 이제 좀 급성기 증상을 잡을 때 좀 효과적이고요. 급성기라는 게 막 흥분해서 막, 네. 막 헛게 보이고 막 이럴 네, 때 네. 그럴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네. 자이프렉사라는 약. 네. 성분명은 올란자핀이다. 네, 네, 네. 네. 그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아빌리파이라고 그게 상품명이고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약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빌리파이가 요새 엄청 많이 쓰인다면서요? 네네. 그 비교적 최근 그 개발된 약이죠? 네. 그 약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수용체에 관여하는 기전이 조금 달라서 너무 늘어지게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존의 뭐 그 자이프렉사나 클로자핀 같은 약들이 가지고 있던 체중 증가 그다음에 뭐 당뇨나 이런 고지혈증 발생 위험률 같은 것도 사실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체중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주로 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들은 좀 살을 좀 찌게 하는 모양이죠, 부작용으로? 네, 살을 찌게 하는 약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빌리파이라는 약은 네. 그런 부작용이 좀 적다. 네, 적고, 네. 그러니까 그 약들이 그럼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자이프렉사, 아빌리파이 또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면 몇 개나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는 그냥 제가 2세대 최근에 쓰는 것들로만 말씀드리면 뭐 리스페리돈이라든지 리스페리돈이라는 약도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네네. 그 약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행동 조절 같은 거, 충동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쓸 수 있고요. 이 약의 경우에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에 환아해서 굉장히 충동 조절이 안 될 때도 승인을 받은 약이라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요 약도 사실은 조금 졸리거나 아니면 이제 프롤락틴 같은 거를 증가를 시켜서 약간 유즙이 아이고, 분비된다라든지. 이렇게 막 젖이 나온다니. 네. 그래서 요 약 처방했을 때 유즙이 좀 분비가 되고 월경이 불규칙해졌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신 뭐 리스페리돈이든 네. 뭐 자이프렉사든 뭐 아빌리파이든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네요.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쵸. 네. 네. 그 중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걸 용량과 종류를 결정해서 처방하신다. 네, 왜냐하면 치료 자체가 굉장히 개별적이라서 그 각각 환자분들의 증상에 좀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기타 부작용도 다 감안을 하니까 이제 직접 다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게. 네. 그렇게 일률적으로 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럼 네.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이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하나를 좀 살펴보면 네. 일단은 그 자이프렉사라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환자는 알겠죠. 그 처방전이 네, 네,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만일 자이프렉사를 먹고 있다면 주의사항이 뭐예요? 요 약은 사실 좀 졸려요. 아, 졸립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저녁 이후에 처방을 하는 약이고요. 체중이 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중간에 아빌리파이나 이런 걸로 좀 바꾸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발생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약의 뭐 단점이자 주의사항이다 네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아빌리파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뭘 강조하고 싶으세요? 아빌리파이는 굉장히 독특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유가 없이 굉장히 불안하다. 어이고.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다. 좀 약간 안절부절하다. 네, 맞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어허. 부작용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요거를 제외하면은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것 빼고는 다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덜하다. 적다. 네. 그 안절부절 한 거는 그럼 뭐라고 충고하시나요? 이제 그 약을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세요. 뭐 이 정도인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하실 정도면 사실 바꿔드리는 게 약을 더 또 낫죠. 바꿔야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뭐 네.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거나 네. 이런 분들은 그 부작용이 있으면 감당이 안 되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약을 드시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TV를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실을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아이고. 하시는 분도 좀 계셔서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바꾸는 걸 고려해 봐야죠. 그럼 리스페리돈은 어때요? 그 약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스페리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졸리세요. 예, 졸리고 그다음에 그 유즙 분비나 이런 것들 여성분들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 약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만약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하면 주의를 공파. 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자,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까 그 주사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지금 다 얘기하신 약물들은 다 입으로 먹는 약인데 네. 주사제는 어떤 약인가요? 주사제는 이제 인베가 서스테나라는 제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좀 많이 쓰는 것만 그냥 설명을 좀 네. 드리자면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예, 그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이제 맞으시면 일정한 농도의 약물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계속 약을 계속 꾸준히 많이 드시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또 시간 맞춰서. 네. 근데 번거로운데 네. 주사의 장점은 한 번 맞으면 한 달 또는 최장 한 3개월까지 네. 효과가 지속된다. 네네네. 그럼 그거 굉장히 편한데 좀 찔릴 때 아프긴 하지만 매일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건 좀 비싼가요? 예, 비용이 값이? 아무래도 조금 나가고요. 주사제는 얼마나 해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보험 이제는 적용이 되고요. 어허. 그 조현병이라는 병명 하에 처방을 내면은 급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매일같이 약 드시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실제 계산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비용 면에서. 네네. 아니 그러면 저 같아도 주사 그냥 맞겠는데? 근데 이제 또 주사 맞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서 그냥 차라리 약을 먹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그러면 주사 자체의 네.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은 뭐가 있어요? 말씀하신 주사 치료제의 부작용. 주사 자체도 사실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아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똑같은 부작용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나 그냥 뭐 제형만 먹는 거냐 주사냐의 네, 차이다. 네. 아까 그 서스테나, 네, 인베가 인베가는 성분이 뭐예요? 그 팔리페리돈이라는 약제인데요. 리스페리돈 비슷한 네, 계열인가요? 맞아요. 네, 정확하시네요. 근데 그럼 네. 그것도 뭐 특별히 뭐 주사라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다. 리스페리돈하고 비슷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뭐 이제 주사를 맞게 되면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감염의 우려 이런 정도인데 정도지. 그거는 사실 실제 그렇게 발생하는 건 제가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주로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처방을? 근데 이 환자분들이 사실은 주사제에 좀 동의를 해주셔야 돼서 음. 일반적으로는 우선 그 복용하시는 제제를 음. 주로 먼저 처방을 하죠. 일단은 네. 입으로 먹는 네. 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그래도 어쨌거나 사회적인 편견이 있으므로 네. 다른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그 상처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정신과 환자들은 이게 처방전이 따로 운영이 되나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공개가 되지는 않는 걸로 공개는 안 되는데 네. 그 처방전이나 환자가 먹는 약을 보면 그 알 수는 있나요? 일반인들이? 조회해보면 사실은 알 수 있으시죠. 그런 면에서는 네. 먹는 약이 좀 불리하긴 하네요. 이렇게 늘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근데 비용은 서로 비슷하고 부작용도 큰 차이는 없다. 지금 그 얘기신가요? 네. 근데 일단 주사제를 쓰려고 하면 그 약의 내약성이, 그러니까 내가 그 주사제를 맞아도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드시는 약으로, 같은 계열의 드시는 약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로 맞춰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죠, 저희가 주사를. 그거는 이제 선생님처럼 병원 외래에 찾아가서 네. 그 약간의 그 튜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가요? 그쵸, 그쵸. 주사 네. 맞기 전에 그냥 네. 원한다고 바로 이렇게 처방하는 건 네, 아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야, 그래도 이렇게 주사제가 나왔다는 거는 좀 신기한 얘기네요. 아, 그게 네. 뭐 언제 이렇게 개발됐고 들어왔나요? 주사제는? 그게 그 상용화된 게 오래됐나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케이스가 늘어나는 추세기는 한데 음. 그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지금 약물 치료 얘기하시는데 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동네 로컬의 정신과 의원이 있고 네. 선생님처럼 대학병원도 있는데 네.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작용 같은 거에 좀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원 시설 같은 것도 갖춰져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이전에 평가 같은 거 하는 것도 조금 더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네. 그 정신과에서 그 입원 병동, 특히 뭐 폐쇄병동 같은 걸 네, 네. 운영을 하잖아요. 네. 건국대병원이 있나요? 폐쇄병동? 네,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고 그러면 어떤 환자가 거기를 들어갑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입원에 적응증이 있는데요.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시거나 그다음에 약물 복용을 전혀 하지 않거나 지지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챙겨주거나 도와줄 분이 없는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면 네. 그 폐쇄병동으로 입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5년 이내가 가장 음. 그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급성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요즘에는 폐쇄병동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 보호병동이라고 그렇게 아하, 보호병동.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네. 자타의 가능성이 있고 네, 네, 지지기반이 네. 없고 보호자도 없고 하면 네. 이제 글로 가셔야죠. 뭐 네.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칠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그 사인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선생님은 이게 좀 위험하구나. 그 증세가 뭐예요? 실제로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런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고함을 치고. 네, 보통 응급실 통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가족분들한테 폭력적으로 하신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전이랑 다르게 그다음에 뭐 물건도 던지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어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입원을 하셔야죠. 근데 그러면 그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네. 옛날보다 보호병동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듣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래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개정이 된 그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정된 이후부터는 일단 보호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자타의 위험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 정신질환자임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 의무자가 2인 이상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직계에 해당하는 보호 의무자셔야 되고 직계란 말은 주로 가족을 얘기한다는 거네요. 아니 그 위에 부모거나 네. 밑에 자녀 그러니까요. 네. 부모나 자녀거나 형제나 뭐 이런 직계만 동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형제 같은 경우에도 이 환자에게 그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남처럼 사는 형제는 네. 그 권리가 없다 그 네네. 얘기인가요? 아, 되게 까다롭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볼 때는 이분은 자타의 위험이 있어서 네. 보호병동에서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법적으로 그 2명 이상의 바로 같이 사는 가족 뭐 그런 개념인데 네네네. 먼 친척이 아니고 그쵸. 뭐 자녀나 부모나 네. 뭐 2사람 이상 네. 한 사람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1인밖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미혼이어서 자녀가 없다는 경우에는 그 한 명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한 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한 명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네. 근데 여러 명이 있으면 최소한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네네. 그럼 만에 하나 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입원을 못 시켜요? 그쵸.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여러분은 납득이 돼요? 지금 저희가 조현병 환자를 막 낙인 찍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서로 네. 환자 본인에게도 좋고 우리 국가나 이웃 사회도 좋은 건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분이 막 광이 흥분 상태고 막 자해를 할 수 있고 누구를 뭐 해칠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그 가족들이 동의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네. 입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막 이분이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안 돼요? 네. 야,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네. 이거 뭔가 개선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 같으면 이제 약물 복용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적응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입원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 입원이라는 절차가 새로 생겼는데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 뭐요? 입원이요. 행정 입원. 네. 그렇죠. 자치단체장의 아, 명령으로. 네. 음. 시군 구청장 음. 등이 승인을 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응급실로 와서 입원이 굉장히 필요한 분이라서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특별히 증명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행정 입원이 답인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서류상에 친보호자가 또 있으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입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가 그 동의가 없어요. 네. 없는 상태인데 네. 의학적으로는 필요한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절차가 행정 입원이라는 제도인데 네. 그게 사실상 좀 유명무실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네. 그 이유가 숨겨져 있던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어딘가 있으면 네. 그 시장이나 군수가 이 사람 좀 입원해야 합니다라고 사인을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기 어딘가에 뭐 생전 안 보던 보호자 한 명이나 네. 있어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네. 그 어디 있는지 누가 알고 어떻게 네. 찾아오고.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그러면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 나중에 그러면 그 의사나 병원이 법적으로 또 처벌을 받는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게 이제 순전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 뭐 이런 취지로 개정된 건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까 환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인데 작년에 이제 네. 그 대학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한 분이 그 안타깝지만은 대학 교수님 그 우리 임세원 교수님을 네네. 아주 그냥 잔인하게 네. 네, 숨지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도 또 여성이고 네. 좀 그 환자분을 진료할 때 두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좀 그때 한참 많이 했었는데 뭐라고요? 뭔가 보호할 만한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외래를 들어갈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망상이나 환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리고 약을 끊고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건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큰 가방을 가지고 왔대요. 어허. 근데 그걸 열어봤는데 뭐 사시미 칼, 예? 그다음에 도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셨다라고 하고 아니 놀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고를 해야죠. 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거를 그 환자분이 이걸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네. 왜요? 나를 입원시켰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좀 앙심이나 내지는 이제 피해적인 그런 망상을 가지고 계셔서 의사에 대해서? 네, 그렇긴 했는데 다행히 그 대상이 저희 교수님은 아니셔가지고 잘 설득이 돼서 큰 문제는 이제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의사는 아니고 뭐 다른 대상. 뭐 다른 이웃이나 네네. 뭐 가족이나 네. 그 사람을 해코지해야겠다 네네. 하고 들고 와서 의사에게 네. 보여줬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쟤 때문에 뭐 강제로 입원했다 이런 식의 피해 망상에 시달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네. 또 범죄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네. 근데 대부분의 정신병, 특히 조현병이 네. 그 괜찮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1%의 그 폭력적인 분들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해 그 병원에서의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네네네.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선생님 병원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보호 장구가 진료실에 있어요? 그건 따로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러면? 원래 이제 콜벨은 있었고요. 콜벨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진료하는데 네. 콜벨로 그래서 저희 뭐 눌러도 언제 뛰어와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 이제 보통 그런 안전장치로 마련된 거는 이제 몇몇 병원들에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출구를 만들다든지 그러니까 그 도망칠 구멍을 만든다. 네네네. 네. 근데 그 임 선생님도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간호사분들 얘기해주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선생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아무래도 입원을 해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한 분들은 조금 더 입원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좀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결정서를 내리면 네네. 그죠? 네. 선생님이 무슨 그 환자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사람을 뭐 가두겠어요. 그럴 이유가 그럼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네. 아쉽다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정말 무용고인데, 정신과적인 증상이 너무 명백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책임을 지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법은 조금 개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급성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또 준비하시는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급성기에는 그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 이 이후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증상 많이 좋아졌네? 이러고 바로 끊으시면, 많게는 80%까지도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네. 재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는 초발 환자, 처음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약물 치료를 유지를 하셔야 된다. 네. 네, 처음에는 무조건 2년은 쭉 가자.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안정이 되셔서 좀 끊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끊는 경우에도 2년간은 최소한 징후가 있는지를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관찰을 또 2년을 하자. 네. 끊은 그다음에 다음에. 네. 만약에 재발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5년
최소 5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하면 그때는 최소 5년을 해야 한다. 네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처음 초발의 경우 2년이라면서요? 네네. 근데 재발을 5년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한번 재발하게 되면 기능이 정말 이렇게 팍팍팍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발은 예후가 안 좋은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더 네. 적극적인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5년은 계속 약물 치료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번 재발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써야 되고 더 길게 치료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거든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뭐 뇌조직 손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발 방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5년은 약을 쓰자. 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2년 동안 약을 잘 쓰면 그 다음에 증세가 안 나타나는지 2년 관찰하면 네.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재발 않고 사는 경우도 제법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럭저럭 잘 일상생활 하시고 뭐 기능 유지가 되시면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직업 활동도 다 가능하다. 네네. 네, 전문 직종도 일을 하는 분들 저도 봤거든요. 네. 의사도 봤고 네. 변호사도 봤고 정신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네. 치료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네네. 네, 그렇다네요. 네, 자 또 알아볼까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그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은 중독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못하고 나는 계속 내성이 생겨서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성분은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치료가 잘 되면 끊을 수 있고 네. 끊은 다음에는 약 없이도 오래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네요. 네네네. 기능 보존이 잘 되시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다.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게. 부작용도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부작용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가령 감기약을 드셔도 굉장히 늘어지시죠. 졸리고. 그렇죠. 예,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어쨌든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약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별해서 잘 쓰면은 그리고 저희가 그 치료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부작용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나온 신약들은 특히 부작용을 많이 줄였다. 네네. 근데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그 얘기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내용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하면 지능이 떨어지고 멍청해진다. 그러게. 그런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상 그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을 하시는 게 그 음성 증상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오히려 방지를 해주고 그 뭐 현실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능과는 상관이 없다. 네네. 그런 얘기예요. 그 오히려 약을 사실 드시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위험하실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드실 땐 드셔야 한다. 네. 자, 이제 주의사항이네요. 네네. 그 카페인이 든 음식, 예를 들면 커피나 초콜릿, 오호. 이런 콜라 같은 것들은 사실 중추신경 흥분 작용을 좀 유발할 수 있어서 예,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네네. 그럼 아예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게 해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뭐 가급적이면 이제 예전에 드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이시라. 이게 그런 막 거 좀- 자극을 하니까. 네, 그러실 수가 있어서 뭐 그걸 드셨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또 괜찮고 네.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담배가 또 약물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클로자핀이라는 약 농도를 낮추기도 해요. 담배를 피우면. 네. 그러면 이 용량이 떨어지니까 혈중에서 네네. 증세가 더 막 악화돼서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끊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네요. 이 경우에도. 네, 가급적이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요. 네. 임신은 어떤 뜻인가요? 아, 이제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약을 계속 그러게. 먹어야 되느냐, 끊어야 그 되느냐, 문제가. 예, 요거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임신 초기에는 어떤 약을 드셔도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몇 개 한정된 거 말고는 다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조심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그 판정된 시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드실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임신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안 먹는 게 네, 낫겠다. 네. 그러면 보통 언제 이후에는 먹도록 하세요? 아기한테 기관이 형성되는 그 시기는 좀 피해야 돼서, 뭐 중기 이후. 그쵸. 네. 네. 그럴 때는 그 임신부라 하더라도 망상이나 환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본인도 이렇게 그 괴로울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약을 먹는 게 좋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 그 진료를 해서 조금 그래도 안전할 만한 그런 약 계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량으로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적이지 않은 치료도 사실 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아, 네. 네. 임시 행동 치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약물 치료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안정되셔서 줄여보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약물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기능이 좀 회복이 되신 경우에는 저희가 부가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대처하기 힘들 때 그런 네. 대처 방안을 좀 교육을 해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관리하실 수 있게 좀 네. 도와드리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뭐 약물이 아니네요. 의사 선생님과 네. 주로 뭐 상담이나 뭐 네. 이런 걸로 진행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약물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중재는 좀 중요한 개념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에 좀 협조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감정을 표출하면 그게 환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서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하실 수 있게 좀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주선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환자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대가 높아서 과대평가를 하시는 것도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힘드세요. 가족들이 힘들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환자 돌보는데 많이 지쳐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병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예후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어떤 치료가 있나요? 가족 중재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뭐 증상이라든지 약물 드시는 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보건소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쵸. 사례 관리는? 네, 실제로 제가 그 성북구 보건소에 저희도 이제 그 정신분열 그 정신증 환자에 대해서 그 센터에 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활 치료가 또 있군요. 네. 어떤 개념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기가 오래 지나면 좀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재활 치료 같은 거를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환경 치료는 이제 어쨌든 입원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병원, 그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하죠. 그런 주간 치료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주 시설에서 좀 일정 기간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이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직업 재활 치료, 그 다음에 사회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 훈련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관계 문제나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는 데에 크게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성이 좀 증진이 되고 환자분들이 삶의 질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재활 치료도 도움이 된다는 네. 얘기네요. 경과. 이게 네. 뭐 장기적인 예후네요. 네. 어떻게 됩니까? 조현병은 이제. 요것도 많이들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조현병이 발생하기 전에 전국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증세가 최초로 나타나기 전에 네. 전구.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울해한다든지, 그래요? 아니면 강박 증상이 있다든지, 아이고. 네, 아니면 대인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남을 의심한다거나,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제 또 신체 증상을 호소하세요. 예를 들면요.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요런 좀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뭐, 전과 다르게 이제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거나, 아이고. 예, 그런 갑자기 어린 철학책을 막 네, 긁고 맞아요. 빠져갖고 골몰하고 네. 별로 안 좋은 거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청소년기에 발생을 또 할 수 있고 다른 질환에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판별을 잘 하기는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이제 조현병이신 분들이 예전에 그랬더라라고 이제 뒤늦게 발견되는 것들이고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이제 군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증 초고위험군이라는 명칭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청이나 망상 같은 그런 증상들이 약하게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짧게 나타났거나 금방 사라지는 식으로 가볍게 조금 지나가는 그런 증상들을 겪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반에 제가 유전적 요인을 설명했을 때 뭐 부모 두 분이면 몇 % 정도 올라가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유전적인 좀 소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한 30% 정도가 수년 내에 조현병으로 그 발병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나 그 환각이 아주 짧게 약하게 네네.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쵸. 나중에 아주 네. 정말로 심한 망상이 올 수 있다. 네. 그때 그럼 빨리 병원에 가라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꾸준히 경과도 관찰하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 약하다는 건 뭐 소리도 좀 약하게 들린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음악 소리 정도로 좀 들린다든지 그냥 초기에는. 네,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어. 들린다든지 네, 그러실 수 있죠. 간단치 않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과를 네. 거치다가 딱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현병의 예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계속 쭉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기능이 많이 개선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하면 할수록 그 기능 손상도가 정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물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이 되면 저희가 예후가 나빠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후를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망상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시간이 경과되면 사실 이제 그게 점점 더 치밀해지고 체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더 체계화되고 치밀해진다. 네네. 네. 그러니까 가급적 늦지 않게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빨리 와야 한다는 그 네네. 뜻이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좋은 경과를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는 직업 유지하는 게 가능하세요. 네. 꽤 높은 네. 비율이네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느낌상으로는 좀 무시무시해요. 망상, 네. 또는 무슨 뭐 환청 막 이러니까. 네. 이게 옛날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너 미쳤어. 이 미쳤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네. 질환으로 조현병인데 네. 이제 현대의학은 그 사람의 인격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교육하고도 상관이 없고 네. 그냥 뇌에 네. 뭔가 호르몬인지 유전자인지 뭔진 모르지만 이 뇌의 물질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약물이든 치료를 잘하면 상당 부분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좀 네, 보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개선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이제 전문가로서 선생님의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미처 못한 말씀 아니면 가족들이나 환자분에게 당부하실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럼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사실은 망상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들이 처음 겪는 거라 굉장히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이 망상에 대해서 동조를 하신다든지,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틀린 얘기하냐, 자꾸.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긍정이나 부정 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너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많이 힘들었겠다. 내지는 많이 불편했겠다. 무서웠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웃에 사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걔가 날 죽이려고 해 하는 망상에 시달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야 임마 네가 미친 거지 이것도 네, 아니고 네. 중간 스탠스를 취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좀 많이 불편했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뉘앙스로. 네, 치료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게 추가가 되면 좋겠고. 좀 달래시란 얘기네. 네. 느낌상. 네. 네. 구박하지 말고 좀 네, 달래야 네. 된다. 네. 병원을 어떻게든 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일단은 망상에 대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게 더 깊어져요. 악화가 네. 그러니까 요것도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특정 망상을 다른 분이 너무 집요하게 네, 네. 추궁하거나 네. 따지면 네. 환자는 더 망상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쵸. 안에서 더 막 결정이 잘하듯이 더 막 네. 그러면서 더 악화된다. 뭐 네, 그 네,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애써 약간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나가듯이 물어보는 정도로 네. 좀 어렵죠? 근데 환자는 병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나는 정상이고 정말 이게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으로 모시고 갈까요? 그게 더군다나 참 지금 어렵죠. 법도 지금 네. 법도 인권이니 뭐니 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놨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가족들에게 조언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족뿐만이 아니고 뭐 동료라든지 친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굉장히 지지적으로 꾸준히 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 해주시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은 없고 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 그러나 제발 좀 치료를 받아보자. 뭐 아무튼 이렇게 달래야 한다. 네네. 근데 뭐 가족도 없고 혼자 살고 치료도 잘 안 받고 충동적이고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없는 분들, 네. 혼자 사는 분들. 네. 이거는 그냥 환자의 인권 차원 문제로
아프면 안 되고 네.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죠. 나중에 기능을 더 잘하시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죠.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참 법을 좀 세밀하게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네. 왜냐하면 그 2년 전에 그 네. 개정안을 낼 때도 네네. 이미 학회 차원에서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네, 맞아요. 부작용을 다 예상을 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예상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도 그냥 무슨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아이고 하여튼 참. 아유 이쯤에서 해야겠다. 자,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전문가로서 또 그 네. 말씀하고 또 어떤 말씀 강조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대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내 아들은 원래 굉장히 잘 지내고 멀쩡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라고 좀 부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대평가를 해서 똑같이 예전처럼 일을 해야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나 아니면 빠른 사회 복귀가 스트레스 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되신 후에 이제 어렵지 않은 일부터 천천히 좀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처음부터 그 직업이든 뭐 학교든 네.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강요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어쨌거나 환자니까. 네. 근데 아무튼 질병인데 조현병이 네. 이 조현병이라는 게 뭐 감기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다른 질병과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그럼요. 그 느낌은 계속 선생님이 네, 강조하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위가 다른 거예요. 그냥 뇌에 발생한 거지 심장이나 이런 쪽이 아닌 거지 결국엔 똑같은 질환이고요. 가볍게 사실 우울증이 오셔서 병원에 오신 분들도 사실은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100% 좋아지시는 게 아닌 게 언제든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그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든 정신과적인 이제 증상이든 일단 발병을 하면 이건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맞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만에 하나 이제 그 조현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극도로 흥분한 상태 네네. 그런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네. 이분들을 이렇게 달랜다라든지 아니면 그 흉악한 범죄, 충동적인 범죄나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조현병이 발생하는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병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형제 경비원들 두 분이 그 네. 무참하게 살해당했을 네. 때 그 조현병 그 남자분이 네. 그 여기 허리춤에 뭐 도끼 같은 걸 들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네네. 해도 부모도 그렇고 그냥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실 조현병 환자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편견 때문일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편견을 오히려 우리 사회가 낮춰줘야만 네.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네. 최근에는 뭐 가벼운 우울, 불안, 그 다음에 잠이 안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인식이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질환처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꾸준하게 치료를 좀 받으실 수 있게 우리가 더 많이 조현병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크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조현병을 막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낙인을 찍기보다 네. 좀 따뜻하게 환자를 배려해야만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그 1%의 그 난폭한 환자로 인한 범죄 이런 걸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사실 임상에서 뵈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순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말은 맞긴 하지만 네. 그러나 신문에는 또 아주 끔찍한 사건만 올라오니까 네.
아, 참 어렵네요, 선생님.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아, 네. 혹시 방송 통해서, 선생님 찾아가면 네. 건국대병원 좀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올라오면 댓글 네. 모아서 선생님께 좀 전해드리면 짧게라도 좀 주시면 저희가 네. 이렇게 좀 달아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